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신영호 교수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전염병 연구기관의 최고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한 30년 동안 우리나라 유행 모든 바이러스를 다루어 왔으며 그 다음에 의과대학에서 바이러스 강의를 해온 교수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광운대학교 바이오플라즈마 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과 공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 측면에서 전쟁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전쟁에서와 같이 인명의 사상이라든가 사회 경제적인 피폐 이런 점에서 전쟁과 똑같은 그런 그 많은 피해를 받고 있고, 그다음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유행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대통령이 사령관이 된다든가 혹은 업적이 높은 책임자들을 국가 원수로 발령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전염병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파스테르라는 분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국가 원수라는 칭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분은 전염병이 귀신이 아니고 사람에 의한 전염병은 미생물이 사람을 침입해서 걸린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많은 백신을 이론적으로 처음 수립하고 개발한 분인데요. 이분의 업적으로 실제로 전쟁에서와 같이 수억 명의 인원을 구제한 그런 큰 업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에서는 새로운 병기들이 개발됩니다. 전쟁에서 원자탄이 개발되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도 이번에 핵산 백신이 개발되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플라즈마라는 그런 새로운 바이러스 멸균 방법이 개발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염병이란 그러면 어떤 것인가? 전염병은 5가지 구성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감염체,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병균, 보균소, 그리고 이 병균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출구, 입구, 그리고 전파 방법, 또 전염병이 들어갈 수 있는 면역이 없는 그런 사람, 숙주, 즉 사람, 그런 5가지 요소인데, 이들 5가지 요소들이 체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렇게 체인을 이룸으로써 전염병이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이 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 이 체인을 끊는 것이 목적이고, 바이러스로 입장에서 봐서는 이 체인을 연결시켜서 많은 자기 자손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원조 사르스 바이러스가 유행했습니다. 한 20년 전이죠. 그때는 아주 작은 규모의 사르스 유행이 있은 후에 우리나라에는 3명만 발생하고 사망자도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2012년에 또 다른 메르스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치사율이 40%라는 거의 40%에 해당되는 치사율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사망자가 38명이나 생기고, 그렇지만은 이 바이러스는 워낙 무서운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한 3, 4년 지난 후에는 거의 소멸되다시피 했고 지금도 유행하고는 있지만은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진행 중인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2019년에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생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220개 국가에서 2억이 넘는 인구가 감염되었으며 지금 거의 500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아주 큰 전염병이죠. 그래서 WHO가 팬데믹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감염자가 한 23, 4만 명에 불과하고 사망자는 한 2,300명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치사율은 2.1% 정도 그리고 한국에서의 치사율은 이것의 반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분포는 WHO의 분포도인데요. 이와 같이 주로 큰 나라 산업국가 산업이 발달된 나라에서 주로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인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RNA 바이러스 중에 가장 큰 바이러스입니다. 예, 전자현미경 사진인데요.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태양의 코로나와 같이 생겼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였는데요. 이 바이러스의 크기는 80 내지 120 나노미터. 여기에 외부에 방망이 같이 생긴 이 부분이 스파이크 단백질인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이 바이러스가 사람을 침입할 때 이 부분을 통해서 침입하고 백신도 이 부분의 성분을 갖고 만들고 또 변이가 생길 때도 이 부분에서 변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변이가 생기는 것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생기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이외에도 아주 여러 종류의 동물에서 발병하고 있고 직접적인 치료제는 없고 그리고 이 그림은 이 핵산인데요. 이 핵산 부분에서 계속 변이가 생기는데 변이 정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요 인플루엔자를 보면은요. 여기 8개의 그 조각으로 되어 있지만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한 개의 긴 사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많은 변이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이 그림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유전체라는 것은 바이러스도 생명체니까 바이러스 유전자들의 총집합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 스파이크 부분. 이 스파이크 부분에서 위에 것은 원조 사르스 바이러스고 밑에 것은 메르스 바이러스의 유전체인데 이 부분이 계속 변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왔나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유행을 차단할 수 있는 이게 규명이 되어야 더 이상의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된 바로는 3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동물에서 왔을 거다. 첫 번째, 박쥐 같은 데서 왔을 거다. 두 번째는 실험 동물에서 누가 의도적으로 유출시켰거나 아니면 실수로 유출되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생물 무기 개발 과정에서 흘러나왔을 것이다. 그런 3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우선 가능성이 적은 2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실에서 유출되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요, WHO에서 중국에 가서 조사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정식으로 했는데 최종 보고서에 뭐라 그랬냐면은 실험실에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가능성은 있지만은 실제 코로나19 사건에서 유출됐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아직 그 최종 결론을 보류한다. 그러니까 보류돼 있죠. 2번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3번의 가능성, 3번은 무기 개발 과정인데요. 무기 개발 과정에서 이거 의도적으로 흘리려면은 여기에 대한 차단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코로나19의 경우에 그때 백신도 없었고 아직 원인 병원체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불가능해요. 현재로서는 1번 박쥐에서 왔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 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박쥐는 지금 설명드리지만은 아주 특이한 동물인데요. 박쥐는 같은 체중의 그 동물에 비해서 3.5배라는 아주 긴 수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축적이 되죠.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죠, 이제. 오랫동안 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크기가 아주 다양해요. 어른 엄지손가락 크기의 한 마디에 불과한 것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길이가 그 날개 길이가 1.7m까지의 긴 아주 큰 박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박쥐는 1,400종이라는 아주 다양한 그 종을 갖고 있어요. 전 포유류 중에 쥐 다음으로 종이 많다 그래요. 사람은 한 종류에 불과하거든요. 그런 반면에 또 박쥐가 어떤 면에서는 부러운 것이 면역이 굉장히 강하고 많은 바이러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쥐 자체는 또 병이 없어요. 그리고 암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고도의 밀집 생활을 하고, 그리고 긴 여행을 하고 현재의 인류 문명이 로 그 변해가는 것이 거의 박쥐의 생활하고 비슷한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박쥐의 이점도 있지만은 지금으로서는 해로운 점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박쥐 바이러스들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의 관계를 보면은, 박쥐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발생한 아주 위험한 바이러스의 거의 모든 바이러스를 박쥐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박쥐는 또 질병이 안 돼요. 아주 대단한 동물이죠. 에볼라, 에이즈, 마부후, 그리고 많은 그 동료의 공수병, 제일 무서운 바이러스가 공수병이거든. 그래서 이 바이러스들이 어떻게 전파되었을까, 그것을 보면은 우선 원조 사르스의 경우에 박쥐에서 출발해서 사양 고양이가 중간 매개 동물이 되어서 사람하고 접촉해서 발생되었고, 메르스는 박쥐에서 시작되어서 사우디에서 낙타에서 감염돼서 사람에게 전파가 되었고요. 이 사르스2에 대해서는 박쥐에서 온 것은 거의 틀림없는데 중간 매개 동물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불분명하지만은, 여기에 보이는 이 천상갑이라는 동물, 이 동물이 보약으로 많이 쓰는, 중국에서 보약으로 많이 쓰는 동물인데 여기에 이 동물이 중간 매개체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동물을 야생 그 동물 시장 같은 데서 밀렵해서 밀매를 하고, 아니면은 여기 여러 가지 더러운 환경에서 많이 취급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람에게로 온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을 그림으로 설명드리면은, 박쥐 사이에서 유행하던 코로나와 가장 비슷한 바이러스가 변이를 해서 이런 중간 매개 동물, 천상갑이라든가 사양 고양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왔고, 이것이 사람하고 접촉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한 것으로, 특히 야생동물 시장, 수산시장에서 인간에게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현 경로는.
그러면 과연 앞으로도 이러한 바이러스 출현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인류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인류는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농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원시림, 자연 환경을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벌채 같은 것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생태계 파괴를 우선 금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로운 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것의 그 동물, 야생동물 밀매 방지, 또 동물, 박쥐 동굴 관광 최소화, 뭐 조기 신고, 뭐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원조 사르스는 유행하다가 2년 만에 끝났습니다. 메르스는 유행을 하다가 거의 그 소멸될 정도로 미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19는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19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집단 면역이라든가 면역의 강도, 또 백신의 효능, 또 예방책을 얼마나 잘 세우느냐, 진단 기술이 얼마나 좋으냐, 그리고 새로운 멸균법으로 바이러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죽이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예상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진로를 그 예상하면은 어렵지만은 예상을 하면은 우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백신이 불완전합니다. 지금 효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코로나19는 면역 기간이 짧습니다.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재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변이 되어서 새로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 가지 논문과 여러 가지를 종합할 때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최소로 하기 위해서는 방역 준수 뭐 등 여러 가지를 잘 지키는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 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겠지만은 이를 사람이 우리 인류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바이러스와의 공존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역 준수를 해야 되고, 우선 일반인들은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상당 기간 지속되다가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없어지지 않고 인류와 공존한 이후에 차츰차츰 소멸된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나 걱정을 하고 두문부칠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방역 규칙을 잘 지키고 백신 투여한 이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언 비어에 속지 말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뭐 무서운 뭐 질병으로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 그 유언 비어는 믿을 필요가 없고 안심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맺는 말로서 지금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생기는 이유는 인류의 특이 문화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라든가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연 보호라든가 인류 문명을 좀 바꾸는, 여행을 적게 한다든가 밀매 활동을 줄인다든가 이런 것이 전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 현재로서는 상당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한 이후에 없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 새로운 무기에 해당되는 전쟁에 이기기 위한 새로운 무기에 해당되는 그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 진단제 이런 것에 전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유행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전사는 누구인가? 물론 보는 사람에 따르지만은 핵심은 바이러스 연구하는 분들하고 전염병 관리를 전공으로 하는 전염병 역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적어도 수백 명 양성해서 아마 세계 최고의 정예 부대를 만들어갖고 잘 관리하고 기술적으로 세계 인류 국가가 된다면은 한국은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코로나를 이런 시기에 없앨 수 있지 않느냐, 막 그런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인류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